네, 여러분들 소방 면접 준비할 때 보통 유형별로 준비를 많이 하죠. 개별 면접, 집단 면접.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유형별로 준비하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개별 면접에서 나왔던 질문이 집단 면접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집단 면접을 개별 면접 형식처럼 보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지역마다 조금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집단 면접이라고 하면 뭔가 찬성 반대를 논하는 토론이나 토의 형식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면접관이 한 가지 주제를 던져줘요. 그러면 지원자들이 최소 5명은 있겠죠.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훨씬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자, 최근에 일어난 대형 화재 중에 이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에 대해서 던져줬어요. 면접관이. 그러면 이제 지원자들이 답변을 하겠죠. 뭐라고 답변하냐? 첫 번째 지원자한테는 이 질문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사건 개요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머릿속으로 그동안 생각을 하겠죠. 근데 갑자기 나한테는 그러면 이렇게 대형 화재로 번진 원인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갑자기 당황을 하겠죠. 왜?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원자한테는 그렇다면 이렇게 골든타임을 놓친 원인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원자한테는 그럼 이 골든타임을 놓친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해봐라. 마지막 지원자한테는 첫 번째 지원자와 네 번째 지원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총정리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요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뭔가 개별 면접은 인성만 아니면 집단 면접은 토론이나 토의만 물어보는 이런 유형별 접근에서 조금 벗어나서 주제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주제를 정해서 이게 개별이든 집단이든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좀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개별 면접이든 집단 면접이든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기도 어려워하고 공부할 때도 좀 힘들어하는 그쵸, 바로 시사 파트겠죠. 시사 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별 면접에서도 나오고 집단 면접에서도 나와요. 개별 면접에서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 의견 제시형으로 나오겠죠. 의견 제시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입장을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집단 면접이라고 하면 두 가지 형식이 존재하겠죠. 토론 혹은 토의. 토론 같은 경우에는 찬반 토론이 들어가고요. 여러분이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반박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 토의 형식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같이 찾아 나가겠죠. 지원자들끼리. 그러니까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고요. 자, 그렇다면 시사 파트는 의견 제시형 혹은 찬반 토론, 토의 형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또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예시를 조금 적용해서 설명해 드리는 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훨씬 편하겠죠. 소방 기출 시사 중에 하나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봅시다. 김영란법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는 개별 면접에서 나오기도 했고 집단 면접에서 나오기도 했어요. 개별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의견 제시형으로 보통 나오는데 이미 시행이 됐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긍정적, 부정적 양측 입장을 얘기해주면 되고요.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단 면접 같은 경우에는 김영란법 찬성, 반대를 이야기해봤는데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이 됐기 때문에 원인을 분석할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수업에서도 토론 형식만 이야기하고 토의 형식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영란법을 개별 면접에서 혹은 집단 면접에서는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제가 조금 차분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개별 면접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의견제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답변을 연습하는 것보다 단계별로 적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공부하기도 편하고 답변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아요. 1단계는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주장과 이유를 정리를 해야겠죠. 자,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주장과 이유를 정리한다는 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논거를 정리를 해야겠죠. 우선 김영란법의 긍정적인 이유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취지를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금방 수월하게 풀려요. 김영란법은 누구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쵸?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이 됐죠. 자, 그럼 반대로 부정적인 의견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나와야 될까요? 뉴스에서 주구장창 나오는 경제 얘기가 빼놓을 수 없겠죠. 결국에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금액적인 상한선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결국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안 연다는 건 경기가 침체된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이 1단계에서 할 거는 이렇게 주장과 이유를 그냥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자, 긍정적인 입장, 부정적인 입장 한 가지씩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긍정적인 것부터 얘기해보면 저는 김영란법의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 경조사비, 선물 등 금액적인 상한선을 설정해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부정적인 입장도 한번 연습을 해봐야겠죠. 저는 김영란법의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돼 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유통업계나 자영업자는 실제로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실제 공공기관 주변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어져 매출이 하락했고 문을 닫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1단계에서 정리를 해보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기까지 1단계 주장과 이유를 정리했을 때 답변이 막 그렇게 풍성하다거나 아니면 김영란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아는 사람처럼 보일까요? 솔직하게. 아니죠. 그냥 평범한 수준이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봅시다. 살을 조금 더 붙여보자는 얘기예요. 자, 2단계는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먼저 내가 긍정인지 부정적인지 의견을 하나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예비 공직자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겠죠. 자, 그러면 나는 긍정적인 입장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플러스 여기 앞에 뭐를 이야기해야 되냐. 내가 선택하지 않은 상대방의 의견을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가셔야겠죠. 우리는 긍정적인 입장을 선택했으니까 부정적인 입장도 한번 언급을 해주고 가야겠죠. 자, 그러면 근데 이때 여러분이 제가 부정적인 입장과 긍정적인 입장을 이 순서대로 말하라고 하면 꼭 실수하는 게 바로 저는 김영란법이 경기 침체가 돼서 부정적인 입장이 있지만 공무원의 부정부패 방지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앞부분에 한번 내 의견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언급을 해주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면접관들이 들어갔을 때 그래서 네 의견이 긍정이야 부정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 너는 긍정적인 입장이구나 한번 인식을 해주고 갑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그러면 자, 저는 김영란법의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돼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데 더 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2단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 결국에 여러분들은 2단계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 면접, 특히 소방공무원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은 틀리고 내 의견만 맞다 이런 컨셉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의견제 시형이든 아니면 집단 면접이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론을 할 때도 상대방의 의견을 비난하고 반론하고 반박하는 거에 꽂혀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상대방 의견도 인정하고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내 주장에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 요 컨셉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결국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꼭 개별 면접에서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소방안전 서비스를 책임지겠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소방공무원이 됐을 때는 누구를 상대로 이 서비스를 제공할까요? 그러니까 뭐 민원인 아니면 지역 주민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편협적인 시각, 내 의견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의 의견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단계에서 꼭 보여주셔야 할 점은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처럼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2단계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여기까지 1단계부터 2단계까지 넘어왔을 때도 막 그렇게 김영란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처럼 보일까요? 별로죠. 여기까지도 그냥 평범한 수준이죠. 왜? 김영란법이 왜 시행됐는지 아니면 대상이 누군지 아무것도 우리는 훑어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은 보통 개별 면접에서 의견제 시형으로 긍정, 부정을 나누면 보통은 여기까지 하고 말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찌됐건 합격과 불합격 둘 중에 합격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합격이 다른 지원자가 실수를 해서 아슬아슬하게 합격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 이유를 한번 같이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3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단계에서는 뭐를 하냐면 결국 여러분들이 시사 파트를 접근할 때 시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시각을 넓히라는 건 무슨 말이냐? 결국 시사에서는 흐름을 보셔야 되고요. 이 흐름이란 또 무슨 말이냐? 김영란법이 시행된 배경이나 원인을 살펴봐야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공직자가 혹은 공무원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뇌물을 혹은 비리를 저질렀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있지 않았을까요? 있었죠. 그게 뭐냐면 보통 형법에 뇌물죄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근데 같이 볼게요. 뇌물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이 시행됐어요. 그러면 어찌됐건 뭔가 이 뇌물죄에서 부족하고 뭔가 아쉽고 보완해야 되는 미비점이 있으니까 이 김영란법이라는 업그레이드 버전이 제정이 됐겠죠.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것보다 확실한 합격의 이유가 탄생하겠죠. 그거를 한번 같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뇌물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는 거예요. 자, 뇌물죄는요, 대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공무원과 중재인. 여기서 말하는 중재인은 누구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분쟁이 있으면 이 사이에서 이를 해결해 주거나 조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갈등이 뭐 개인적인 어떤 싸움이나 갈등이 아니라 이제 노동조합, 이렇게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중재인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의 대상에 속하겠죠. 자, 그 다음에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핵심 요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 갈게요. 뇌물죄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을 해야 돼요. 네, 자, 그냥 이렇게 봅시다. 공무원이 뭔가 뇌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굳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크게 어려울까요? 그쵸? 별로 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현실에서는 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밝혀내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같이 봅시다. 아마 최근에 뉴스에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했던 이름이 있어요. 딱 들으시면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바로 진경준 전 검사장이랑 넥슨 김정주 대표입니다. 이제 둘이 넥슨 김정주 대표가 이제 진경준 전 검사장한테 공짜로 주식을 줬어요. 비상장됐을 때. 근데 이게 상장이 되고 나서 이 공짜 주식이 얼마가 됐냐면 무려 120억 원이 됐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뻥튀기가 됐죠. 자, 그러면 이 관계만 놓고 한번 봅시다. 전 검사장은 결국은 고위공직자고, 그리고 넥슨 대표는, 이거는 넥슨은 이제 유명한 온라인 게임 회사예요. 기업인이죠. 그러면 이 관계만 놓고 봤을 때 기업인이 공직자에게 공짜 주식을 줘서 이게 120억 원이 됐어요. 뇌물일까요? 아닐까요? 뇌물이겠죠.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근데 이게 재판에 갔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됐냐?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무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뭔가 이상하죠.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공직자와 기업인의 관계가 아니라 둘 사이에 또 숨겨진 뭔가 관계가 있었겠죠. 알고 보니까 둘 사이가 친구 사이였다는 거예요. 이 둘 다 서울대를 나왔는데 서울대 동문 사이였고, 재판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 친구 사이를 뛰어넘어서 우리 둘은 지음 관계라고 했어요. 지음이 뭐냐? 내 속내를 다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친구 이상의, 아니면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이겠죠. 자, 봅시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뭐라고 나왔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왜? 결국에 뇌물이란 뭐를 조금 볼 필요가 있냐면, 결국 뇌물을 준 사람이요, 이 뇌물을 줌으로 인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넥슨 김정주 대표가 이 전 검사장한테 뇌물을 줬을 때 뭔가 뒤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건에 연루돼 있는데 이거를 청탁한다거나 잘 봐달라고, 아니면 뭔가 사업적으로 혜택이나 이익,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없고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는 그냥 친구 사이에 할 수 있는 거래였다고 보는 겁니다. 자, 봅시다. 법원 판결도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계속해서 무죄냐, 유죄냐, 설왕설래했죠. 이것만 놓고 봐도 생각보다 뇌물죄에서 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뭐를 보고 가야 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형법 뇌물죄에서 어떤 미비점이 있었기 때문에
김영란법이라는 업그레이드 버전이 탄생을 했잖아요. 그거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 갑시다. 그러면 김영란법은 지금 뇌물죄가 가진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씩 해결을 했어야겠죠. 자, 보고 갑시다. 자, 우선 대상이 공무원과 중재인으로 한정적이었죠. 이 부분 해결해야겠죠. 어떻게 해결했냐? 당연히 공직자는 속할 거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직자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까지 포함시켰고, 그 다음에 공직자에 준하는 사람까지 넓혔습니다. 공직자에 준하는 사람은 누구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넓혔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확대시켜도 조금 아쉽겠죠. 한 대상이 더 있어야겠죠. 누구까지 확대시켰냐? 배우자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자, 배우자까지 포함시킨 이유는 보통 공직자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렀을 때 빠져나가는 단골 멘트가 있어요. 변명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아내가 해서 몰랐다. 아니면 남편이 해서 몰랐다. 책임을 회피하죠. 그래서 뇌물수수의 주체인 배우자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공무원과 중재인으로 대상이 한정적이었는데 대상을 확대시켰죠. 이제 뭐가 남았죠? 그쵸. 뇌물죄의 성립 요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보완시켜야겠죠. 이 부분을 같이 봅시다. 김영란법에서는 이 성립 요건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상한 금액을 확실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한 회에 얼마를 초과하면 한 회 100만 원의 금품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이렇게 했을 때도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겠죠. 늘 사람들은 뭔가 법이 생겨도 악용하고 꼼수를 부리잖아요. 자, 한 해 1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99만 원은 이것도 안 걸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99만 원이라고 해도 이거를 뭐 1년이라고 치면 365일 줘도 거의 뭐 3억을 또 훌쩍 넘는 금액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악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회뿐만 아니라 연간 마찬가지로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직자가 받았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형사처벌은 어떻게 했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를 더 보완했겠죠. 아마 뉴스에서 이 얘기 많이 봤을 거예요. 캠페인처럼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3, 5, 10이었는데 또 최근에 조금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3, 5, 5라는 공무원이 접대받을 수 있는 이제 식사는 3만 원 이상이면 또 안 되고, 또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을 넘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5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의 상한선도 설정을 했죠. 근데 이게 또 약간 예외 규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뭐 화환이나 조화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까지는 또 괜찮고,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에도 뭐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또 면접 답변에서 그렇게까지 말을 하면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3, 5, 5 요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조금 달려와 봤어요. 김영란법이 시행된 배경부터 그러면 김영란법은 어떤 미비점을 보완했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갈까요? 우리가 어찌됐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왔는데 확실히 3단계에서는 1단계, 2단계보다 뭔가 칠판 판서도 많아졌고 또 뭔가 자료나 정보가 지금 많이 입력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자료나 정보를 또 우리는 어떻게 말로 해야 될까요? 요 문제를 또 우리가 해결을 하고 가야겠죠. 어떻게 말해볼래요? 굉장히 정보는 많아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2단계와 3단계를 짬뽕시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단계 때 본인 의견 긍정적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내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 부정적인 의견 한번 언급해주고 그 다음에 본인 의견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되겠죠. 자, 그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는 긍정적인 입장을 선택할 겁니다. 저는 김영란법의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의 소비 심리가 위축돼 경기가 침체된다는 부정적인 면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형법 뇌물죄의 미비점을 상당 부분 해결했습니다. 뇌물죄에서는 대상이 공무원과 중재인으로 한정적이었고 뇌물죄의 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김영란법은 대상을 공직자와 공직자에 준하는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플러스 뇌물수수의 주체인 배우자까지 확대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한 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의 금품을 초과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공무원이 대접받을 수 있는 식사 3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선물 5만 원이라는 상한선을 설정해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사는 결국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그 흐름이란 무엇이냐? 김영란법이 시행된 배경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3단계 때 이렇게 시각을 넓혀서 흐름과 배경을 봤더니 내용이 어때졌을까요? 풍성해졌죠.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뇌물죄의 미비점도 짚고 넘어갔고 그 다음에 김영란법이 제정돼서 대상과 성립 요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개요까지 한 번에 다 훑고 넘어갔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자꾸 긍정적, 부정적 요 논거의 양을 늘리는 거에 자꾸 초점을 맞춰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사 파트는 자꾸 이렇게 원인, 배경을 살펴보시면 이것 자체가 여러분의 답변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봅시다.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가 김영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접관이 한 가지 질문만 던져줬는데 우리는 뇌물죄와 김영란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다른 지원자랑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이 3단계 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시사 파트가 개별 면접에서 의견 제시용으로 나오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걸 정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3단계부터 차별화가 시작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갑자기 1단계, 2단계 다 건너뛰고 3단계부터 시작해서 막 연습을 해요. 나는 무조건 합격할 거야. 다른 지원자랑 차별화를 보여야지.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면접 답변은 기초부터. 그래서 제가 단계별로 나눠 놓은 겁니다. 갑자기 1단계 공부 안 하다가 3단계로 뛰어넘으면 그거는 이제 마치
수학의 정석을 풀지 않고 갑자기 바로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 진출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1단계부터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해서 답변을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개별 면접했는데 이제 우리는 뭐가 남았죠? 그쵸? 집단 면접을 또 하나 해결을 해야겠죠. 자, 찬성 반대를 한번 나눠 봅시다. 제가 이렇게 집단 면접을 하자고 하면 여러분들은 또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아, 찬성 반대 논거를 다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알아봐야 되나? 공부를 다시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자, 우리가 배경을 쫙 살펴봤잖아요. 여기에서 찬성 반대 논거를 뽑아낼 수가 있죠. 그렇게 안 하면 사실은 시간 낭비죠. 이렇게 그쵸? 수고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이 3단계에 했던 우리가 시사 흐름을 봤던 이 배경 자체가 어떻게 또 찬성 반대로 발전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제가 필요 없는 판서를 한번 지어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지우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찬성 반대를 저랑 같이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아까 김연아법 긍정적인 부정적인 의견을 하나씩 정리를 했어요. 그거를 버리지 않고 여기에 또 고스란히 살려봅시다. 우선 첫 번째 김연아법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부정부패 방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반대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 얘기했죠.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추가를 한번 해봅시다. 찬성부터 한번 볼까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우리 아까 했던 거를 하나하나씩 적용을 시켜보면 됩니다. 우선 형법의 뇌물죄에서는 뭐를 추가했을까요? 대상을 확대시켰죠. 이 부분 자체가 찬성의 논거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공직자 플러스 배우자까지 확대시켰잖아요. 결국 이 얘기는 공직자를 포함해서 주변인들의 무엇까지 청렴성까지 강화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논거를 한번 보고 갑시다. 형법의 뇌물죄에서 어떤 미비점을 김연아법이 보완했을까요? 그 다음번 성립요건 얘기가 나와야겠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부분을 많이 보완했잖아요. 그래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해서 처벌 기준을 명확하게 했겠죠. 저 부분을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를 한번 같이 봅시다. 결국에 우리가 청렴성을 강화했다는 건 우리나라가 부정부패가 사실은 심해요. 외국 사례를 비교했을 때, 그쵸? 그럼 청렴성을 회복되면요, 결국 무엇이 좋아질까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결국에 청렴성이 강화된다는 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겠죠. 그 얘기를 해주셔도 참 좋습니다. 자,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지는 건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점수로 54점을 맞았어요. 이 54점이 60점 만점이 아니라 100점 만점이에요. 그 다음에 OECD 국가 중에 한 35개국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29일 거예요. 29위라고 하면 거의 뭐 뒤에서 그냥 꼴찌죠. 자, 그렇게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에서 청렴성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상승될 거고, 그렇다면 이 국가 브랜드 이미지 상승이 결국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우선 필기를 한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게 뭐 K-팝, K-뷰티, 이제 우리나라 국가 타이틀을 걸고 나가는 뭐 물품, 업체, 아니면 문화 이런 게 있잖아요. 당연히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상승되면 이런 수출이 올라갈 거고 이게 관광 산업으로 발전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청렴성을 회복한다는 게 경제 상승으로 이어질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아까 뇌물죄에서부터 김영란법까지 배경을 살펴본 것 자체가 찬성 논거로 바로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되는 반대 의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기 침체에 이어서, 자, 그러면 하나씩 찬성에 대한 반론을 한번 펼쳐봅시다. 우리가 대상을 확대시켰죠. 누구까지? 공직자의 주변인인 배우자까지 포함시켰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겠죠. 왜? 법에는요, 뭐가 있냐면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이나 대가는 내가 책임지는 게 맞겠죠. 근데 보세요. 공직자의 배우자가 어떤 부정부패를 저질렀는데 공직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거 뭔가, 그쵸? 부당하죠. 그러면 결국 자기 책임의 원칙에 어긋날 것이고 이거는 연대 책임으로 이어지겠죠. 이 얘기 자체가 반론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봅시다. 우리가 형법에도 어떤 게 있냐면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러서 막 도망 다녀요. 그때 가족이 이 범죄자를 숨겨줘도 처벌을 안 받아요. 그게 명칭이 뭐냐? 범인은닉죄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배우자가 부정부패 저질렀는데 공직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건 이 범인은닉죄에 어긋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같이 봅시다. 대상이 하나 더 남았죠. 우리가 아까 뇌물죄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김영란법에서는 대상을 확대시켰는데 누구에 준하는? 공직자에 준하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서 또 논란의 소지가 있죠. 왜?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결국 일반인의 범주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과잉 처벌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대상의 범위를 너무 확대시켰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번 봅시다. 결국 뇌물죄의 성립 요건 미비했던 점을 우리 김영란법에서 이렇게 상한 금액을 설정했잖아요. 이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결국에는 부정청탁의 기준이 애매모호하죠. 자, 저기서 살펴보면 식사가 이제 3만 원 이상이 넘으면 안 돼요. 우리 쉽게 생각했을 때 3만 원 이하의 식사 자리면 그러면 부정청탁을
막 서로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고 3만 원 이상이면 부정 청탁을 하는 자리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3만 원의 어떤 기준이 애매모호하겠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지금 찬성 반대 논거를 막 새롭게 자료 조사를 하고 공부를 했나요? 아니죠. 우리가 아까 의견 제시형에서 봤던 3단계 배경을 살펴본 것 자체에서 찬성 반대 논거가 쫙 나왔죠. 자, 그러면 살펴봅시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자료 조사를 하면 얻을 수 있는 논거는 부정부패 방지, 경기 침체 이 정도까지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3단계처럼 시사를 흐름으로 보고 배경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수많은 논거가 나오겠죠. 암기 형식이 아닌 정말 김영란법을 이해한 논거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개별 면접, 집단 면접 쫙 정리를 했어요. 유형별로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시사 파트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리를 딱 한번 해드릴게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시사 파트에서 보여줘야 될 인재상 혹은 어필해야 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논리성과 정확성이겠죠. 우리가 아까 주장과 이유를 단계별로 정리했잖아요. 이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업그레이드 시키고 답변에 살을 붙이는 이유가 없어요. 논리성과 정확성을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정보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셔야겠죠. 그거는 결국 전문 지식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김영란법에 대한 어떤 정보에 대한 이해, 전문 지식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 찬성, 반대, 긍정적, 부정적 이 논거의 양으로 승부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건 쫙 봤을 때 사건의 개요, 배경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 흐름과 배경을 살펴봐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생각하기엔 시사 파트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뭐를 보여주셔야 되냐?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셔야겠죠. 근데 또 수험생 여러분들은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라고 하면 집단 면접에 들어가서 뭐 찬반 토론할 때 상대방의 의견 얘기하면 막 고개만 끄덕이는 어떤 액션,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시사 파트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경청은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2단계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 플러스 무엇이냐? 뇌물죄에서 뭔가 부족했고 처벌받지 못했던 대상까지 포함시켜서 김영란법처럼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온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가 이슈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한 사람의 개인의 걱정이나 고민이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개인의 문제나 고민으로 끝나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면접에서 뭔가 시사나 이슈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우리가 논할 가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공무원, 공직자는 내가 부족하고 뭔가 내가 불편한 점이 아닌 불특정 다수, 국민들, 시민들, 지역 주민들, 민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도대체 현실 세계에서 어떤 불편함을 겪고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죠. 그게 단순히 고개만 끄덕거리는 어떤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 이해해서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자세를 보여줘야겠죠. 면접에서 혹은 시사 파트에서. 자,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시사 파트를 공부할 때 중요한 점, 결국에는 자꾸 개별 면접에서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 집단 면접에서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 유형별로 구분하는 것보다 우리가 시사는 흐름을 보고 배경을 살펴보면 개별 면접이든 집단 면접이든
동시에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시사 파트를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